3방식 봅시다. 그 1번, 2번, 3번 문제가 시상가액 조정인데 이것도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알고는 가셔야 되겠죠. 마샬은 가격 삼면 등가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 마샬이 주장한 가격 삼면 등가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 삼면 등가성이 성립하면 시상가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격 삼면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가격 삼면성이 뭐죠? 가격 삼면성은 비용성, 그리고 시장성, 수익성 세 가지를 가격 삼면성이라 하죠. 비용성에 처한한 방식이 원가 방식, 시장성에 처한한 게 비교 방식, 수익성에 처한한 방식이 수익 방식인데, 자, 만약에 A라는 건물을 비용성에 입각을 해서 원가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1억이라는 가격이 산정됐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그리고 시장성에 착안해서 A를 평가해 보니까 9천만 원하고 금액이 산정돼 나왔어. 그래서 또 수익성에 착안해서 수익 방식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1억 1천만 원하고 금액이 산정된다고 가정을 해봐. 만약에 A라는 물건의 가격을 이 가격 삼면성 기준에서 산정한 가격이 전부 1억으로 똑같다면 가격 삼면 등가성은 성립한다 그 말입니다. 삼면성의 기준에서 평가한 가격이 전부 동등하죠. 그럼 삼면 등가성이 성립하는데 가격이 동등하다 그게 등가성 아닙니까? 이제? 근데 3방식 기초에서 3면성 기초에서 평가한 가격이 전부 달리 계산돼 나왔지. 그럼 3면 등가성은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이 3면 등가성이 성립하면 시상가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그 3면성 기초에서 평가한 가격이 1억이라면 1억이 그냥 최종적인 평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한 개는 1억이고 하나는 9천이고 하나는 1억 천이니까 3면 등가성은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요 가격은 최종적인 감정 평가액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가격은 뭐라느냐? 이 가격들은 각 방식의 기초에서 시험 삼아 계산해 본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시산 가격, 우리 간편기축은 가격을 가액으로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가격들을 이제 시산 가액이라는데 이 시산 가액 자체가 최종적인 감정 평가액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상 가액은 그냥 각 방식을 조금씩 시험 삼아 계산해 본 가격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최종적인 감정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최종적인 평가액은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산 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는 거예요.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가중 평균한다 이 말이야. 즉, 이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바로 원가법이죠. 건물의 평가 방법이. 그래서 원가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원가법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한 60% 정도 가중치를 줍니다. 그다음에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한 비교 방식에도 30% 정도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산정한 또 수익 방식에도 10% 정도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다시 내봐요. 그럼 1억 곱하기 60% 하면 6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9천에 30% 곱하면 2,700만 원이죠. 그럼 1억 천원에다가 10% 곱하면 1,100만 원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최종적인 가격이 얼마? 9,800원 하고 금액이 계산돼 나왔죠. 이 금액이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은 시상가액 그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상가액을 조정한 후 산정되는 가격이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결정되는데 이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각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상가액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냈죠.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은 가중평균하는 작업이다 이 말이야.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 아니고 가중 평균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시상가액 조정이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정도 이제 개념 알고 1번 문제 봐요.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고로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면 시상가액 조정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샬이 주장한 삼면 등가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상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낸다. 이런 작업을 가중평균.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은 가중평균하는 작업을 뜻해요. 산술평균이 아니고. 세 번째, 시상가액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측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지금 60%, 10%, 30%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했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작업을
시상가액 조정 가중평균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액, 그게 바로 시상가액이죠. 근데 이 시상가액이 대상보고서의 최종평가액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 말이야. 시상가액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이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은 시상가액을 조정한 후 산정되는 가격입니다. 요 금액이 이 최종적인 평가액이 됐지 1억이나 9천만이나 1억 천이 최종적인 평가액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시상가액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이 아니고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은 시상가액 조정 후 산정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세 가지가 있어. 자, 사례 자료가 있고, 사례 자료, 그 다음에 요인 자료가 있고요, 확인 자료가 있어요. 사례 자료에는 사례라는 용어가 들어가, 요인 자료에는 요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확인 자료에는 확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사례 자료는 거래 사례, 수익 사례, 임대 사례, 이런 걸 사례 자료로 하는 거예요. 요인 자료는 가치 형성 요인 자료, 지역 요인 자료, 개별 요인 자료, 요인이라는 용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확인 자료는 물건을 확인하는 물적 확인 자료, 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권리관계 확인 자료, 물적 확인 자료, 권리관계 확인 자료, 이런 걸 확인 자료로 한단 말이야. 자, 물건을 확인하려면 현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뭘 갖고 확인하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권리관계 확인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자료는 물적 확인자료, 권리관계 확인자료, 그 다음에 요인자료는 가치 형성 요인자료, 개별 요인자료, 지역 요인자료, 사례자료는 거래 사례자료, 임대 사례자료, 수익 사례자료, 용어들이 다 같은 용어가 들어가 있죠. 초등학교 2학년도 구분하겠지. 사례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사례자라고, 요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요인자라고, 확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확인자라고 하는데 뭘 또 그걸 뭐 그리 샀냐. 그럼 그 5번에 사례자료가 바로 이 사례라는 용어 다 들어가 있잖아. 그게 사례자료다 이 말이야. 자, 3번 문제 봐요. 27회 기출 문제입니다. 시상가액을 조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한번 산정해봐라 이 말이야. 근데 거래 사례를 구한 가격이 1억 2천, 조성 비용을 통해 통해 구한 가격은 1억 천이고, 임대를 통해 구한 가격이 1억이고, 뭐 시상가액 조정은 가중치를 구해야 돼. 가중치가 지금 원가 방식에 20%,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각각 50, 30%를 줬죠. 그럼 여기서 자,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가격이 1억 2천인데 이 거래 사례를 통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법은 비교 방식이죠. 그럼 그 1억 2천만 원에는 비교 방식의 가중치 50%를 부여라 말이야. 그럼 1억 2천 곱하기 50 하니까 옆에다 적어. 1억 옆에 곱하기 50 해가지고 6천만 원 빨리 적어. 그다음에 조성 비용, 비용을 통해서 구한 가격. 이 비용성에 차이하는 게 뭐야? 원가 방식이죠. 그래서 원가 방식을 비용 접근법이라 하잖아. 비용성에 입각했으니까. 그 원가 방식은 가중치가 20%니까 1억 천에다가 20%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20 하면 2,2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임대료가 뭐야? 수익이죠. 이 수익세에 착안한 임대료인 수익에 착안한 방식이 수익 방식이죠. 그럼 수익 방식에 30% 가중치를 줬으니까 1억 곱하기 30% 하면 3천만 원이지. 그럼 세 개 합쳐봐라. 6천 더하기 2,200 더하기 3천 하진가 1억 1,200만 원. 그게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상가격을 정할 때 지금 가중치를 50%, 20%, 30% 가중치를 줬죠. 그래서 그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가격을 1억 1,200 산정해냈잖아. 그죠? 이렇게 가격을 산정한 걸 가중평균이란다 말. 가중치를 위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개론심에 나오는 모든 개론심에서 나오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 한 개도 없다. 전부 가중평균이라.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는 용어를 산술 평균으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시상가액 조정은 산술 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하는 작업이다. 그걸 기억해 놓고, 자, 이제 4번부터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자,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물건은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하니까 가장 중추적 방식이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교 방식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는데요. 원래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가격이라 하면 안 되지. 간평규칙은 뭐로 규정해 놓노? 가액.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고?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산정되는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 하더라. 어떻게 비준 가격을 구했어요? 거래 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그 사례 부동산 가격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쳐 가격을 평가하고 만약에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 간에 면적의 차이가 나. 그럼 면적 비교까지를 같이 해줘야 되겠죠. 면적 비교까지도 같이 해준다. 요거는 물론 뭐 생략할 수도 있는데 면적의 차이가 나면 이건 당연히 해줘야죠. 거래 사례법은 아주 간단해.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한 개가 더 있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고? 공시지가 기준법. 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또 뭡니까? 가격을 평가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거는 임대사례비교법이죠. 그러니까 거래사례나 임대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하니까 거래사례나 임대사례는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공시지가는 기준법이라고 하지 비교법이라 하지 않아요. 또 거래사례 기준법, 공시가 비교법이라고 용어를 또 바꿔라. 바로 그냥 크기로 재수다 그냥. 알았죠? 기준법이나 비교법 요 용어 자체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아시지? 공시가는 기준법이라고 하고 거래사례나 임대사는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 기준법은 어디에만? 이건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방법이야. 그지? 그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거래사례법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 차이점이 뭐예요? 사례를 뭘 선택해?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해서 그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 가격으로 보고 그게 이제 거래사례법과 똑같은 원리로 가격을 평가해요. 다만 표준지는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니까 정상적인 사례라 그랬죠. 그럼 뭘 하지 않는다? 이걸 안 한다니까 사정보정을.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을 거치지 않아요. 사정보정 없이 바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치고 그리고 그 밖에 만약에 다른 요인 보정을 할 게 있다. 그러면 그 밖에 요인 보정까지를 거쳐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공시가 기준법이에요. 거래사례법이나 공시가 기준법은 99% 계산 문제로밖에 안 나와. 이거는 서술형 문제를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가격이나 토지 가격을 계산한 문제로만 나오는데요. 초점이 뭐고? 이거 사정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율치를 어떻게 구하는가? 초점이 이제 사정보정치나 지역요인 비율치, 개별요인 비율치, 면적비조치도 똑같아요. 면적비조치도 대상 부동산을 분자에 사례 부동산을 분모해 두고 대상과 사례를 100점으로 부여한 후 사정이 기입되어 있거나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나는 만큼을 더하거나 빼라. 어디서 더하기 빼기를 하라고? 주어에서. 그지? 사례가 주어면 분모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대상 부동산이 주어면 분자에서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프로 비싸게 고가로 거래했거나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이 우세하면 그 숫자만큼은 더하고, 그지? 저가로 거래를 했거나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이 13면 그 숫자만큼 빼라. 주에서.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치수법하고 변동률법 두 가지가 있어. 치수법은 시점수를 구할 때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를 분자에 대입하고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를 분모에 대입하면 바로 시점수가 계산됩니다. 근데 거래 시점하고 기준의 치수를 주지 않고요. 그냥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을 전부 100%에 100으로 부여한 후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 상승을 여기다가 합쳐주면 돼. 기준 시점 분자에다가. 그럼 간단히 시점수가 나옵니다. 변동률법은 1 플러스 R의 N승에 대입을 하는 거죠. 요게 변동률, 이게 기간. 요게 대입하면 시점수가 나오니까 이 거래사례법이나 공시가격법은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 원리만 알면은 절대 틀릴 게 없어. 그냥 한 개 맞추는 거예요. 4번은 별거 없고 5번 봐요. 5번 거래사례비교법상 사례 수집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래사례법은 그냥 100% 계산 문제인데 한 1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와. 그러면 서술형 문제 나오면 자 거래사례법은 거래 사례를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죠. 근데 사례가 아무거나 선택될 수가 없지.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거래 사례 수집 기준이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이 넷 중에 한 개라도 불가능하면 사례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에 사례 자료에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보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사정 보정이 가능할 것 이 말이잖아. 그죠? 어이? 그 사례 수집 기준이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이거 네 가지가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사례를 선택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사례도 사정 보증만 가능하면 사례로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고로 6번의 4번을 봐요. 6번의 4번.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사례여야 한다. 틀렸어요. 사정이 개입됐다고 사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다만 사정이 개입돼 있더라도 사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뭐만 가능하면 사정 보증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사례로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정이 개입돼 있다고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할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럼 거래사례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정이 개입됐다고 사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개입되더라도 보증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사례로 채택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5번에 2번으로 다시 가서 사례 수집 기준 두 번째 거래 시점이 불분명하여 시점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사례자료는 선택할 수 없다. 당연하죠. 요 시점 수정이라는 게 뭐야?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불일치할 때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주는 작업이죠. 기준 시점이 지금 2021년 8월이라고. 근데 거래 시점이 2020년 8월. 7, 8을 누가 이렇게 높게 달아놨어 그래? 근데 거래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사로 쓴다는데 시점을 수정할 수 없다면 사로 채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 자료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보험성과 유사성이나 동일성에 있어서 지역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 지역요인 비교도 가능해야 사로 선택하겠죠. 그죠? 네 가지 작업이 무조건 가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차이가 클 때는 시점 수정의 오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준 시점과 시간적으로 유사한 사례일수록 유용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지금 2021년인데 거래를 뭐 8년 전에 했다. 이런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에도 그죠? 그런 거는 좀 사례로 수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례 자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자료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거래되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아야 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데 4번은 이거는 시장가치 성립 기준이에요. 자, 시장가치란 우리 간편기출 5조에서는 시장가치란 5가지 요건이 구비된 가격이라고 했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요 5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되죠. 그 중에 두 번째가 출품기간이 합리적일 거지 말이야. 이거는 시장가치의 성립 조건이지 거래사례 수집 기준이 아니잖아. 그죠? 시장가치가 성립되려면 통상적인 시장성, 출품기간 합리성, 당사자의 정통성, 그리고 신중성과 자발성, 그리고 최고 가격 성립 가능성, 이게 4가지가 5가지가 요건이 구비돼야 시장가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사례 수집 기준은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용의 비교 가능성, 개별용 비교 가능성, 요 4가지가 사례 수집 기준이라. 이게 시장가치의 성립 조건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리는 거고요. 7번 문제로 갔어. 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그 뭐 공시가 기준법 무조건 이제 여기까지를 다 요인 비율치를 계산해 가지고 가격을 계산한 게 시험에 나오지만 그죠? 간혹 가다가 이게 사정 보정치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율치 요것만을 계산한 것도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자, 7번에 사정 보정치가 얼마냐 그랬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된 것으로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사례가 정상적인 것보다 고가나 주가로 매입이 됐을 때 고가나 저가로 거래되면 그 개입된 사정의 정도를 수수하는 게 사정보정이죠. 근데 지금 1억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표준적인 정상가격보다 고가라. 근데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만 원이거든. 그럼 제곱미터당 만 원인데 면적이 지금 제곱미터당 8만 원이지. 8만 원인데 면적이 얼마라 그랬어? 1000이라 그랬지. 그럼 1000이가 1000을 곱하니까 이 토지의 정상 가격이 얼마라는 뜻이라? 8천만 원이 정상 가격이다 이 말이야. 8천만 원. 8천만 원이 정상 가격인데 요게 얼마에 거래가 됐다? 1억에 거래를 했어. 근데 요게 어느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됐냐 이 말이야. 여기에 꼽혀줄 사정봉시 요걸 구하라 이 말이야. 정상 가격이 8천만 원인데 1억에 거래를 했죠. 이게 어느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됐냐? 요 사정봉시를 구하라요. 그러면 요 X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죠?
1억 분의 8천만 원 아닙니까? 코로 0.8 이렇게 되겠네, 그지? 1억에 0.8을 곱하면 정상가격이 8천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토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근데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3억에 거래가 됐다. 근데 표준적 획지의 가격은 제곱미터당 72만 원이다. 사정보증치는 얼마인가? 빨리 해봐라. 내가 똑같은 문제 냈다 지금. 72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하면 정상가격이 얼마고? 3,600만 원이 정상가격이란 거야 이게. 곱해주니까 그지? 근데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어? 3억에 거래가 됐어. 근데 이게 몇 프로 정도 싸게 거래를 했냐 이 말이야. 여기에 곱해줄 사정보증치가 얼마나? 요 X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X는 요거분에 이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3억 6천만 원이죠. 3억 6천만 원. 나누기 3억. 코로 X는 1.2네. 3억에 1.2 곱하면 3억 6천 원 아닙니까? 그 사정보증치는 1.2라 이 말이야. 이게 뭐가 어려워? 내가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자, 8번에. 이거는 또 종종 나와요. 이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야, 이 8번 문제는. 더 쉬운 거야, 이거는.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볼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용의 비교치.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한 경우에 비준치이고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네요. 자, 봐라. 우리 지역용의 비교치나 개별용의 비교치는 대상 부동산을 분자에 두고 사례 부동산을 분모에 둔다. 100분의 100에서 지역용이나 개별용의 차이가 날 때 차이가 나는 만큼을 주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라 그랬죠. 근데 그 단서에 그 격차 내역은 사례봉사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한 경우의 비준치라 그랬어. 그러면 사례봉사는 100으로 이미 사정을 다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격차 내역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3 한 거는 어디에 더하기 빼기를 하라는 거야? 여기에 여기 대상에 더하기 빼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다. 분자에. 그럼 자 거기에 제일 앞에 그 무슨 조건이고 기타 조건은 격차가 마이너스 2죠. 그럼 100분에 의해서 요 대상에 2를 빼라 이 말이다. 그지? 그럼 얼마고? 100분의 98이니까 0.98이 한 개가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니까 대상에 3을 더해야지. 그럼 100분의 103이네 환경 조건은. 그럼 1.03이 하나 또 나왔지.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니까 100분의 99. 그럼 이건 또 0.99가 하나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있나? 접근 조건 또 있네. 플러스 하니까 100분의 104죠. 그럼 이거는 1.04죠. 그럼 여기 비교치가 지금 4개가 나왔지. 근데 요 4개를 전부 곱하라. 그게 상승식이야. 상승이란 말은 요 나온 요인 비율을 전부 곱해주라는 겁니다. 다 곱해봐라 빨리. 다 곱하면 얼마 나와? 1.03927844네. 내가 곱해서 감산하니까. 그제? 이래 나왔는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죠. 그럼 소수 하나 둘 셋 넷째 자리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는데 넷째 자리가 2잖아요. 올라갈 게 없으니까 버리면 되지. 그럼 1.039 이게 지역요인 비교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하겠지. 9번 똑같은 거야. 풀어봐. 그 다음에 10번부터가 이제 거래사례 비법으로 비중가격 계산한 건데요. 실제 10번, 11번, 12번, 13번 다 비중가격 계산하는데 이건 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한 두 문제만 풀어보면 돼. 자, 10번, 11번은 아주 쉬워.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이 풀면 되고 12번 작년에 나온 걸 한번 봐요. 12번 작년 문제. 거래사례 비법으로 비중가격을 계산하라.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XC Y동에 있는 110제곱미터의 토지입니다. 잘 봐야 된다요. 근데 거래 사례를 보니까 사례는 XD Y동에 있는 120제곱미터 토지. 면적이 지금 110이고 대상 토지는 110이니까 면적의 차이가 났죠. 여기서 자 봐봐. 지금 거래사례표로 비중가격을 구하려면 사정보증, 시점순, 지역용인, 개별용인 비율을 다 곱하는데 여기에 면적에 지금 차이가 났죠. 요 문제가 면적 비교를 해주라는 거야. 근데 면적 비교치는 지금 면적 비교도 이 개별용 비교하고 똑같으니까요. 대상의 면적을 분자해 사례의 면적을 분모에 대입하면 돼. 그럼 대상의 면적이 110이고 사례의 면적이 120이죠. 그러면 면적 비교치가 얼마야? 120분의 11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0.9167이라 110 나누기 120 하면 그지? 요게 나온 거지. 면적 비교치가 여기 한 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0.9167이.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2억 4천. 요 사례 가격이 2억 4천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값 변동률을 보니까 기준 시점 거래 시점이 2월 1일인데 기준 시점 9월 1일까지 5%가 상승했다 그랬지. 그럼 잡아. 우리 시점 수를 구할 때 기준 시점까지 집가가 몇 프로 상승했다 그러면 요 100분의 100에서 요 기준 시점까지 상승하는 거니까 분자 기준 시점에다가 상승분을 더하라 이 말이야. 그럼 100분의 100 몇 프로가 5%니까 105가 되겠죠. 100분의 105니까 시점 수가 100분의 105 1.05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대상하고 사례가 인근지역에 위치해서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가 없죠. 이거는 무시.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사례에 비해 3% 우세. 대상이 지금 3% 우세죠. 그럼 개별 요인 비치가 대상이 우세니까 대상에 3을 더하면 되지. 그럼 얼마고? 1.03이 나왔잖아. 100분의 103이니까 그지? 그럼 면적 비율수 요거 0.9167 나와 있죠. 요 나온 거 전부 곱하면 됩니다. 2억 4천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0.9167 해봐. 쭉 곱해봐. 2억 3,793만 원 딱 나오죠. 하겠나? 못 하겠나?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요 요인 비효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시점 수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면적 비효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노? 다 된다는 뜻이군요. 알았습니다. 13번 풀어봐. 14번. 빨리빨리 따라와 지금 바빠. 1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가 기준보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이제 이거는 토지 가격을 공시가 기준보로 평가하는 건데요. 지금 그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A시, B구, C동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표준지, 이제 표준지가 바로 사례가 되잖아, 그지? 공시가 기준 보면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하는 거지. 근데 사례를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선택할 사례가 기호 1, 2번 두 개인데 지금 평가 대상 토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하려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공업지역이 아니고. 그럼 기호 1번이 아니고 뭐 기호 2번의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해야 되겠죠. 대상 토지가 지금 상업지역에 있잖아. 그럼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로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가 200만 원이 그 사례 가격이 되는 거다. 표준지 공시가가 100만 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요거는 자 200만 원 나와서 표준지 공시가 20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집값 변동률을 보면 상업지역은 5%인데 공업지역이 4%가 상승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대상 토지가 상업지역에 있잖아. 공업지역이 아니고. 그럼 상업지역의 집값 변동률을 정해야 되죠. 그럼 시점 수지가 얼마고? 100분의 105란 말이야. 104가 아니고 그 공업지역 걸 적용하면 안 돼요. 100분의 105니까 1.05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지. 인근지역에 있으니까 동일하니까. 개별 요인을 보면 가로 조건이 대상 토지는 가로 조건에서 10% 오세라. 대상이. 그럼 100분의 110이니까 1.1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없죠 이제. 나온 거 이거 좀 곱하면 됩니다. 이거 할 것도 없네 이거는. 진짜 정말 쉽네. 200만 원 곱하기 1.05 210만에다 1.1 231만 원이가 뭐 암산도 되겠네 이거는. 바로 그냥 자,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어려워서 못 푼다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요 비교 방식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연습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요 대상하고 사례를 분모 문제에 두고 그냥 대상 토지는 그러면 주어가 대상이니까 분자에서 다각배기를 하고 사례 토지가 그러면 분모가 주 사례가 분모가 되면 분모에서 다각배기를 하면 돼. 우세는 더하고 열세면 빼고 그죠? 그다음에 기준 시점까지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배수 요 기준 시점에다가 상승분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시점 주도. 유형이 똑같은데 이걸 못한다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연습해서 풀어라. 자, 16번 봅니다. 16번. A군 B면 C일이 자연 녹지 지역 내에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C일이에 있는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사항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거권인 인근 D리의 자연 녹지 지역의 소자는 공업용 편지를 비교 편지로 선정했다. 이건 아주 잘한 거죠. 즉 원래 사례를 선택할 때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쓴다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인근지역에 적합한 사례가 없으면 동일 수거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A는 이제 그 인근지역에 적합한 사례가 없어서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이거는 올바르게 사례를 수집한 거죠. 그다음에 디귿에 C리의 소자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가 됐어. 근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된지를 알 수가 없어서 사례로 선정을 안 했어요. 이것도 아주 잘했죠. 자, 우리가 사례를 선택할 때는 사정 보정이 가능하고 요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해야 사례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사례에 사정이 개입단 말이야. 사정이 개입돼 가지고 사례가 몇 프로 비싸거나 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몇 프로 비싸거나 싸게 거래가 된지를 알 수가 없어. 개입된 사정의 정도를. 그러면 요 사례에 지금 비싸게 거래했으면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하고 비싼 만큼, 그지? 싸게 거래했으면 여기다 빼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를 몇 프로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사정 보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고로 사례로 선택할 수가 없지. 반드시 사례는 요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해야 선택이 하는데 지금은 사정 보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이연에 이 지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죠.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시점 수정을 하고 싶은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상승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적용했다 그랬는데, 자 봐라. 이게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하려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가를 구할 때는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야 되죠. 근데 요 시점 수정을 할 때 변동률법으로 지금 시점 수정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에 대입해서 시점 수를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뭐야? 이게 지가 변동률이라. 근데 여기에 몇 프로 지가 변동률을 넣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그랬죠.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고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하는 거야. 그럼 세 군데를 고쳐야 돼. 통계청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 물가 지수, 거기에 따라 산정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그리 고쳐야 돼. 세 군데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 간편규칙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편규칙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서에 있어도 여러분이 읽어봐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나온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 물가 변동률, 요 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물가 변동률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이 자리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넘겼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비교 방식이었고 이제는 원가 방식으로 갑시다. 17번부터가 이제 원가 방식. 이제 요 지워도 되죠? 자, 원가 방식은 이제 가격 삼면서 중에 비용성에 착안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고? 뭐라고? 원가법 해봐라. 원가법.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산가액이라 하더라. 적산가액을 어떻게 구한다? 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한다. 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감가 수정. 그럼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적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제조달 원가는 재생산에 소요되는 총원가, 즉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이죠. 언제 시점에 신축을 한다?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 자리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 큰일 난다. 이 동의가 없으니까. 뭐 신축 시점이나 준공 시점, 건축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을 똑같이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제조달 원가를 하는데, 이 제조달 원가에 두 종류가 있다. 복조 원가, 복조 또는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 대치 원가가 있죠. 대치 원가 또는 대체 원가를 하는데, 복조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신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원가니까 물리적 측면에서 하는 원가죠. 대체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건축하는 거야. 만족도가 똑같은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된 원가죠. 신축 건물은 건축 공법이나 건축 자재가 변화된 게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에는 복조 원가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미 건축한 지 10년, 20년이 경과된 중고 건물은 건축 자재나 건축 공법이 변화되고 없죠.
그 어쩔 수 없이 최신의 자재로 대체를 해서 동일한 만족감을 갖는 건물을 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고 건물에는 복조 원가가 아니고 대치 원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대치 원가를 제공해서 제조 단가를 산정할 때는 강가 요인을 하나 고려하지 않는다. 무슨 강가를? 물리적이나 경제적 강가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기능적 강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대치 원가를 정한 건물은 기능적 강가 요인이 제거되고 없습니다. 근데 기능적 강가를 추출하면 2조로 강가를 제하니까 기능적 강가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물 하나를 짓는데 소요된 총 원가, 건물의 제조 원가를 어떻게 구했죠? 건물의 제조 원가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의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구한다. 이 표준적 건설 비용이 뭐야? 건축비가. 건물을 직접 공사하는 직접 공사비, 또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현장 경비가 있죠. 그걸 간접 공사비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건설 비용이고, 부대 비용은 뭐가 있노요? 건물 지으려면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감독비라든가 그죠?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또 이자 비용도 있고 세금도 나가야 될 것이고 등기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소요된 총원가고요. 건물을 건축할 때 소유자가 직접 자가로 건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자가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단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제조단가를 구할 때는 항상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단가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가 건설에도 도급을 주고 건물을 짓는다는 걸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좀 지어주세요 하고 도급을 줬는데 도급을 받은 수급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안 해주겠죠. 그래서 공사 비용에 이 건축비에 수급인에게 지불할 일당이 포함돼야 돼. 그래서 제조단가는 반드시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이제 개념을 제조단가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이제 문제를 봐야 안 되겠나. 자, 18번 봅시다. 18번. 원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 현재의 제조단 원가에 감가 수준액을 공제하여 구하므로 제조단가를 상한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 봐봐. 이 적상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한 가격이죠. 그럼 적상가격은 아무리 높아도 제조달 원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봐. 감가액이 전혀 없다. 감가액이 전혀 없다면 제조달 원가하고 적상가격이 같겠죠. 근데 감가가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적상가격은 제조달 원가보다 적겠죠. 그러니까 적상가격이 제조달 원가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달 원가 자체가 적상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제조달 원가가 요만큼이면 적상가격은 요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요 제조달 원가는 적상가격의 상한선이 됩니다. 아무리 적상가격이 높아도 제조달 원가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네. 그지? 맞잖아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한 게 적상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이 옳은 질문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회복 가능 감가와 회복 불가능 감가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자 감가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물리적 감가가 무슨 감가라? 시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감가죠. 그리고 기능적 감가는 건물 자체 내부에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감가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감가지. 그럼 자,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건물 자체에서 생기는 감가니까 감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치유 가능이나 뭐 회복 가능 같은 말인데요. 회복이 가능한 감가도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감가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시간 경과로 색깔이 바래졌다. 외벽의 색깔이. 그럼 색을 새로 하면 되죠. 그건 회복이 가능한 감가죠. 근데 건물 자체를 원래부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설계 불량이 발생해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너무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건물이 엉터리로 신축이 된 거야. 근데 신축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새로 짓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런 거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감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리적이나 기능적 감가는 건물 자체에서 생긴 감가니까 회복이 가능한 감가도 있고 불가능한 감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긴 감가죠. 그러니까 건물을 수세해서는 감가를 회복시킬 수가 없지. 건물 자체에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외부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감가를 절대 회복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모두 회복 불가능 감가다. 회복이 가능한 감가 자체가 없어요. 자, 요 이제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 지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회복 가능 감가와 회복 불가능한 감가로 구분이 됩니다. 물리적하고 기능적 감가는 회복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 감가는 모두 회복 불가능한 감가라. 회복이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3번에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은 법정 내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관수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리해야 돼.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은 다른 말이지.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에서, 그지? 원가법에서 이 제조원께서 감가액을 공개하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지.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나 세무 회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용처가 일단 달라. 감가수정은 제조단원께서 감가액을 공개하는 거야. 왜 감가액을 공개했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감가수정의 목적은 뭐다? 가격 산정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기업 회계의 감가상각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투입한 비용을, 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서 그 회계장부를 일치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이지,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는 회계상의 용어예요. 감가수정은 가격을 산정할 때 뭐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산정했어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했죠.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지만 기업 회계에서는 이 지출한 비용을 회계인데 배분해서 회계장부를 일치시키는데, 그 지출한 비용이 뭐야?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비용이죠. 취득비용, 취득원가를 기초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서는 무슨 내용수를 가지고 감가액을 구했어? 정액법은 감가총액을 항상 경제적 내용수로 나눠서 감가액을 구하고 있죠. 언제나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수에 중점을 두고 감가액을 산정해요. 근데 기업회계는 법정 내용수에 따라 감가액을 산정하는 거야. 감가수정은 실제 감가하고 평가사가 산출한 감가하고 부동산에서 실제 발생한 감가가 일치를 해야 올바르게 감가액이 계산돼. 감정평가도 올바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찰 감가법을 인정해 주잖아. 그래서 우리 감가 수정 방법 중에 관찰 감가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기업 회계에서는 관찰 감가법 자체가 없죠. 관찰 감가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그냥 취득 금액을 내용수만 딱 나눠서 감가를 구해가지고 일정 금액만 회수하면 되니까요. 나머지 차이점도 많아요. 4가지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돼. 뭘 기초로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요게 이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무슨 내용수를 중시하는가. 그죠? 지금 요것도 이거 반대로 내놨잖아.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수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건설 방식으로 제도원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도급건설 방식으로 한다 그랬지. 도급건설, 자가건설이라도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제도원가를 구해요. 그리고 정액법상 매년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 값을 경제적 내용수로 산정한다. 이것도 틀렸지. 자, 감가 수정 방법. 이 지문이 젠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놨네. 문제 자체는 좋다. 자,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어. 그리고 이제 기타 방법으로 또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감가액을 구하는 관찰 감가법이 있고, 그지? 그리고 또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세분해서 측정해 가지고, 즉 물리적 측면의 감가, 기능적 측면의 감가, 경제적 측면의 감가를 이렇게 요인별로 세분하는 거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이걸 전부 합산해서 총 감가액을 산정해내는 방법이 분해법이라는 거죠. 뭐 시장 추측법이나 임대료 손실하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 5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는데, 자, 정액법은 감가액이 매년 일정하죠.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 그래서 정액법이라는 거예요. 감가액이 일정하니까. 근데 매년 감가액이 왜 일정할 수밖에 없느냐면, 단순히 감가가 발생하는 총계mak을 경제적 내용수로 평균 분할을 한단 말이야. 경제적 내용수로. 근데 감가총액이라는 게 장가율이 없으면 제조달 원가 전체가 감가총액이 되는 거야. 근데 장가율이 있다. 그럼 장가율만큼은 감가가 안 생기고 남는 거죠. 그걸 뺀 금액이 감가총액이 되니까 여기에서 뭘 빼느냐.
내용수가 경과에도 남아있는 가격이 있어. 그걸 잔존 가격이란단 말이야. 아니? 요 제조업계에서 잔존 가격을 뺀 값이 감가총액이에요. 요걸 경쟁에서 나눠서 매년 감가를 구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가 2억인데 장가율이 10%다. 그럼 2천만 원만큼은 감가가 안 생기죠. 그럼 요걸 뺀 게 뭐야? 1억 8천이죠. 요 1억 8천만 원을 경제연수가 뭐 20년으로 나눠가지고 감가액을 매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금액을 내용수만 나누면 되니까 감가액은 어떻다? 매년 똑같이 일정한 금액이 똑같이 감가되는 거죠. 그죠? 그 감가액이 이렇게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지금 5번 지문은 제조달업계에서 뭘 빼느냐? 잔존 가격을 빼는 거다. 잔존 가격. 거기에 제조달업계에서 감가 수준액을 빼는 게 아니고 감가 수준액을 뺀다 그러면 요걸 뺀다는 거예요. 요거. 제조달 원가에서 요 금액을 뺀다는 거예요. 요 금액. 감가 수준액은 요 매년 감가가 얼마 나왔죠? 근데 요 감가액이 얼마 계산됐죠? 그럼 감가 수준액이 뭐야? 여기다가 경과연수까지 곱해줘야지. 3년 지났으면 3년치를 곱해줘야 되죠. 그게 감가 수준인데 요 전체 금액을 여기서 뺀다 이 말이죠. 제조원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제조원가에서 감가 수준액이 아니고 잔존 가격을 빼는 겁니다. 그걸 빼가지고 경쟁연수로 나눠서 매년 감가액을 구해내는 거야. 오케이? 정률법은 이제 감가율이 일정하죠. 감가율은 일정한데 감가액은 어떻게 돼? 첫 해가 가장 크고 호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해가는 구조가 된다. 그지? 그래서 감가율만 일정하고 감가액은 감소해가는 거. 상한기업법 정액법하고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매년 일정한 금액이 감가된다고 봐요. 다만 차이점은 요 감가되는 금액을 회수해가지고 정액법은 그냥 모아만 두는데 상한기업법은 이걸 어떻게 한다? 재투자한다. 은행에 예금해. 그럼 거기서 뭐가 들어와? 복리이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 복리이자를 빼고 남는 위에 부분만 매년 감가되는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한기법은 정액법보다 복리이자만큼 감가가 적다. 이게 상한기법이죠. 그죠? 요 정도 비교를 해놔야 돼. 자, 그래서 5번도 틀려 있고요. 19번 문제. 원가법에서 사용되는 제조도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제조도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고 항상 제조 원가는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을 제조 원가라는 거지. 뭐 신축 시점이나 건축 시점, 준공 시점 이런 거 쓰면 큰일 나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 동의가 없으니까 그 자리는 항상 기준 시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자가건설의 경우에 제조 원가는 토목건설 경우에 준하에 실하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세 번째,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 원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가 없고 물리적이나 경제적 감가 수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니? 물리적이나 경제적 감가는 해야 되고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그랬다. 요 대체 원가를 정할 때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조도 원가를 구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일의 이윤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자가건설이 아니고 도급건설 기준이니까 수급일의 이윤도 포함을 해야 되죠. 그리고 5번의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이 아니고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대치원가지. 똑같은 효용적 측면에 생각하는 거니까. 그지? 복제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는 거니까 반드시 지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은 또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요 말이 들어가야 돼.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는 게 복제원가. 그다음에 만족도가 똑같은 효용적으로 동일한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원가가 대치원가잖아요. 그죠? 올해는 원가법은 서술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입니다. 아니, 계산 문제 안 나오고 최근 4년 동안에 적상가액 계산한 것만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는 요 제조원가의 개념,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의 차이점, 감가수정 방법 요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놔야 돼요. 실제는 계산 문제보다. 아니, 비교 방식은 아까 100% 그냥 계산 문제라. 비중가격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익 방식도 올해는 무조건 계산 문제입니다. 수익가격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 근데 원가법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이론을 잘 알아야 돼. 자, 21번은 이제 만약에 봐요. 원가법에서 문제가 적상가격을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지만 찍고 나야 돼. 그냥 풀 생각하지 말고 1분 내에 죽어도 못 풀어. 여러분들 수준에서 적상가격 계산하는 거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적상가액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 제조도 원가를 구하거나 그냥 감가액을 구하라. 요거는 쉬워요.
요거까지는 풀어야 돼. 감가액이나 제조단가를 구하는 건 풀고 적산가액까지를 구하라 하면 그거는 그냥 찍고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근데 지금 21번처럼 제조단가를 구하는 거는 해야지. 이런 거는 쉬우니까. 자, 건물의 제곱미터 제조단가를 구하는데 건물 면적이 20년 전에 준공 당시에 건물의 연면적이 1450이죠. 대지는 볼 필요가 없다. 건물의 면적을 제조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준공 당시 20년 전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노? 4억이 들어갔잖아. 그죠? 이 개발업체의 이윤도 그 포함을 한다 그랬잖아. 도급건설이 기준이니까. 그럼 4억인데 이거는 4억은 20년 전에 건축비라. 근데 제조단가는 항상 기준 시점의 제조단가를 구해야 되죠. 건축 시점이 아니고. 그지? 준공 당시에 지금 4억이 들어갔어. 근데 지금 기준 시점까지 건축비가 100분의 145만큼 상승을 했네. 그죠?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기준 시점의 지수가 145잖아요. 그러면 1.45배가 상승했잖아. 그럼 기준 시점의 원가는 4억에 1.45 곱하니까 5억 8천만 원이죠. 근데 이거는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소요된 총원가라. 근데 제곱미터 원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건축 면적을 나눠주면 되잖아. 1450을. 그지? 그럼 나누니까 제곱미터당 40만 원씩 들어갔다 이 말이네. 그죠?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이런 걸 못 풀었어. 찍고 이래야 틀리고 막 그 답이 없다 이런 거는 요 정도는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22번에 원가법상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감가 수정은 대상 부동산의 취득 가격이 아니고 요 봐라. 감가 수정이 뭐고 봐라.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많은 거고 공제하는 거지. 이걸 감가 수정이라 하죠. 취득 가격이 아니라 취득 가격은 어디 쓰는 거야? 기업 회계에서 쓰는 게 취득 가격이고 감정백의 감가 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작업을 하잖아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개하는 그걸 감가 수정이라는 거야. 이 취득 가격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둘째 줄에 보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으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감가액을 뭐 한다? 공제하여 그랬잖아. 둘째 줄에. 그지? 공제 거기를 28회 때는 감가 수준이란 이렇게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이렇게 틀게 나왔단 말이야. 초점이 이게 두 가지라. 감가 수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잖아. 이 감가 요인이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 중에서 감가가 있으면 그 감가액을 뭐 한다? 공제하는 거. 이걸 감가 수정이라는 말이야. 가산하는 게 아니고 더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아니고 제조달 원가. 그리고 공제를 거기 가산으로 고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재해로 인한 손상이나 비바람에 의한 노후화라든가 사용으로 인한 파손, 설계와 설비의 불량은 기능적 감가 요인이 아니고, 자 보자. 재해로 인한 손상이나 비바람에 의한 노후화라든가 사용으로 인한 파손, 여기까지는 시간경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가거든. 이런 감가는 물리적 감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설계와 설비의 불량, 설계 불량이나 과소 설비, 과잉 설비 이런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감가가 기능적 감가죠. 그죠? 앞에 전반부 세 가지는 물리적 감가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내용 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감가 수정 방법은 실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저께 전국 모의고사 때 요걸 틀린 질문을 해가지고 답으로 제시했는데 요거 찍어갖고 맞춘 사람 있나? 뭔 말인지 몰랐지? 봐봐라고. 정해법이 건물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률법이 기계나 동산, 상한기법이 광산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건물이든 기계든요 광산이든 간에 모든 물건은 실제 감가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물건은 한 개도 없어. 어떤 물건이든 간에 초기에 감가가 적고 후기로서 감가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20대, 10대 때는 맨발로 돌아다녀도 발에 피가 안 나. 그래서 지금은 그죠? 3층까지 걸어서 못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 말이 아니라고 말고 알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들수록 감가는 계속 커지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일정하거나 초기가 많고 후기로 갈수록 감가가 적다고 봤으니까 실제 감가하고 감가가 전부 불일치하고 있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내용수를 기준하는 요 정액정률 상한기본 그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이론상의 감가액을 계산한다 이 말이야. 이론상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관찰감각비나 분해법은 감정평가서가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감가액을 구해내죠. 이 분해법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미국의 간접강가법의 일종인데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강가액을 구할 때 3대 측면에서 모두 이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측면에서 강가액을 세분해서 측정해가지고 이걸 전부 합산해서 강가액을 구하죠. 아주 세밀하게 실제 발생한 강가액을 구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실제상의 강가액을 산정하지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 가지 정액법, 정리법, 상환기법은 이론적으로만 강가액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실제상의 강가액이 아니고 이론적인 강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찰강가법이나 분해법 그 두 가지는 실제 강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경제적 강가는 대상부동산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가치 손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강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강가를 위치적 강가 또는 외부적 강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물 자체를 수술해서는 강가를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경제적 강가는 모두 치유 불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한 강가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 회복 불가능한 강가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 4번은 옳은 질문이죠. 5번에 상환기금법은 강가에 관한 복리이자 발생을 전제로 강가 수정하는 방법이므로 매년 강가액은 정액보다 큰 게 아니고 작다 그래야 되겠죠. 그지? 봐라. 정액법은 매년 강가가 요 금액 전체가 매년 강가되는 금액이죠. 한 칸이. 근데 상환기법은 여기서 이 회수된 금액을 재투자하니까 이자가 생겨. 그래서 복리이자를 빼고 남는 위에뿐만 강가되는 금액을 보니까 언제나 정액보다는 상환기법이 이자만큼 강가가 적어요. 초기 후기를 막론하고 정액법이 항상 강가가 높게 나타나죠. 그죠? 정액법은 언제나 강가액이 상환기법보다는 높고 상환기법이 적습니다. 그거 비교해 놓고 야, 이 원가법 다 하고 실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23번부터는 좀 쉬었다 풀고 요 칠판은 지우지 말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냥 두시고 23번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